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생일 케이크를 든 사진과 함께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며 지금의 상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의원이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을 향해 공격적인 인격 살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손범규 대변인이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당대표가 즉각 수리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고소당했습니다.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의견과 옹호의 의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지만 잊혀진 과거이고 반성이 충분했다며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정치권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와 관련돼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논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갑질과 횡령 의혹에 더해서 이번에는 이른바 주사이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시술받았다는 의혹인데 박 씨 측은 합법적인 왕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첫 코너는요. 오늘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라이브 플러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범여권인 조국 혁신당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목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담 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인데요.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도 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여권 내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재판 지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요. 이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죠.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의환 수계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성은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통령실도 사실상은 이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는 대통령실도 찬성을 하고 있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안을 수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화합니다. 그러니까 위헌 여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위헌 여부를 최소화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위헌은 위헌인데 그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나 또는 여당이 이것이 위헌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위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위헌 법률 제정이 들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때 그냥 요 정도는 조금이니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결과를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법을 전공하지 않은 아주 그냥 평범한 일반인일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어불성설인 게 헌법이라는 것은 최고의 규범입니다. 대통령도 파면시킬 수 있는 게 헌법이에요. 제왕적 대통령도 그 헌법이라는 어떤 권위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 한 가지도 거기에 놓침이 없는 것이 최고의 규범일진데 지금 이 정부 여당은 마치 헌법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특별법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보통 앵커님 최소화라는 얘기를 언제 쓰냐면 부작용의 최소화, 네. 리스크의 최소화, 어쩔 수 없을 때 예. 차선책으로. 차선책, 걸림돌의 최소화 이럴 때 최소화를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헌법이 이 특별법의 어떤 걸림돌이나 부작용처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소화해서 살짝 넘어갈 수 있게 편법을 동원하겠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헌법의 최고 규범을 이렇게 폄하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이에요. 헌법에 위배되는 것과 헌법에 살짝 위배되는 것. 이게 차이가 있나요? 근데 위배되는 건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 정확한 워딩을 보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헌은 최소화할 수 없습니다. 네. 위헌의 이 요인이 있으면 근절하고 입법을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네. 다만 그 시시비비와 관련해서 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틀이 있는데요. 처음에 국민의힘은 내란 이 심판을 하는 집중 심리를 하는 법원 자체를 설계하는 것조차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이 좁혀진 것 같고요. 다만 이 추천을 하는 문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여를 하게 될, 실제로 판단을 하게 될 판사를 추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민주당이 낸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3명,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3명, 그리고 이 헌재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니까 이 추천위원회에서 법관을 추리고 대법원장이 최종 인사권을 네. 행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건 최소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니까 인사행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는 거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등에선 그렇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실 일부에서도 법무부가 관여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법원행정처에서는 이게 헌재로 가서 위헌 시비를 가리게 되면 헌재에 입김이 들어가는데 헌재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여러 전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추려지기로는 이 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빠지거나 아니면 헌재 대신 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가 들어가거나 이런 대안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갖가지 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자체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들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위헌 소지란 최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헌 가능성이 있으면 멈추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헌법 정신과 국민 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 부분입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위헌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요.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헌법을 죽이기는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 뭐 이런 뜻인 거냐 라면서 비꼬기도 했는데요. 이 사법부의 비판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요. 이어서 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대법원 공청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사법부의 반발이 이제 물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고조에 달한 게 아니냐 이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과 사법부도 이제 그냥 드러내놓고 갈등 국면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것을 뭐 그 사법부의 어떤 지금 집단적인 그런 움직임이 뭐 민주당에 반발을 했다거나 이런 정치권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입법 행위, 정치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결정에 하나하나의 어떤 반박이 아니고 사법부를 독립하려면 헌법에 있는 가치, 그러니까 어떤 판사들을 선정을 하고 특정 판사를 외부에서 개입을 하고 판사의 인사라든지 또는 판사가 결정한 판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법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사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에서 이 반발을 할 때는 항명이라고 해서 규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법부는 또 입장이 다르죠. 입법부와 사법부는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되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법부의 저런 반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검찰 검사장들은 연판장을 돌리는 네. 국가공무원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사법부에 대해서는 수기하고 논의하겠다, 공청회 하겠다는 걸 항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법부로서는. 네. 여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왔습니다. 대법관 증언도요. 사법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지금 사법불신이 내란이라는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됐었죠. 그러니까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적인 자세로 사법부도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고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불가침의 영역이 아닙니다. 당연히 상권 분립의 원칙상 예우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지만 해외 입법례를 보십시오. 대법관도 하원 의원에서 통제합니다. 독일이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을 뽑을 때는 이 외부에서 심지어 비법조인이 추천위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사법부라는 것도 입법 행정의 견제와 이 외부의 어떤 감시를 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이번 기회로 통해서 법관들도 인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 위헌성 여부의 최소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편 전직 통일교 간부 윤모 씨가요 지난주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과도 접촉했던 사실이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제 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면 당내에서도 어떤 경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고요. 특검이 인지된 내용들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 유착. 자, 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모 씨가요.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국민의힘만 연관된 게 아니다. 민주당과도 접촉한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특검 면담 당시에 관련 내용도 충분히 진술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말은 뭔 소리냐면요. 윤 전 본부장이요. 여러 가지 정파를 아우르기 위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야를 다 넘나들면서 이렇게 움직였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겠죠. 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특검에서 이미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도 컨택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기소는 국민의힘만 했다. 이 내용이 되는 거죠. 특검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왜 국민의힘만 진행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느냐. 국민의힘은요. 같은 통일교 의혹인데 특검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불법 후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은 불법 후원이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혹 제기에 따른 당혹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기세에 있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통일교의 연루성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그렇죠.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접근을 해서 얻어낼 이득은 캄보디아 ODA인데 캄보디아 ODA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생긴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여당 민주당한테도 로비가 당연히 갔을 테고 지금 저는 민주당의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게 조직적 동원에 의한 불법 후원이 아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단독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권성동 의원이랑 똑같아요. 가평에 있는 그 궁 있지 않습니까? 천정궁인가요? 그 궁에 지금 얘는 전현직 의원 2명, 당시엔 현직 의원 2명이 직접 가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된 것과 차이가 있느냐? 이게 불법 후원이 아니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아니 지금 아까 조승래 사무총장은 우리가 지금 확인 절차에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죠? 불법 후원이 아니라고 수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수사를 해야 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윤 전 본부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맞습니다.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연루성에 대해서는 특검도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의 연관성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그런 지적이거든요. 일단 특검 수사와 관련한 부분과 네. 그 윤모 씨의 증언 내용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특검에서 쪼개기 후원 받았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기소했습니까? 수사했습니까? 아니요. 왜 안 하냐면요. 쪼개기 후원이란 거. 지금 통일교는 1억이 넘는 돈을 모아가지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다음에 접촉한 다음에 뿌린 거예요. 그런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시가 있고 실제로 실행이 있었는데 돈을 받는 현직 의원들 입장에서는 쪼개기 후원을 통일교에서 왔는지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아주 알고 받아야지만 처벌해서 네. 이 부분이 공소장, 한학자 씨의 공소장에는 국민의힘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 확인된 부분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통일교의 지부장들이 돈을 받았는데 일부는 지시대로 국민의힘만 준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학자 씨 공소장에 민주당과 관련한 건 이 큰 틀에서의 범죄 행위, 한학자 씨의 범죄 행위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됐는데 송원석 원내대표 등은 이게 특검의 편향 수사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백승하 원내대변인이 이 부분 후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일탈이라고 특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나온 거고요. 윤모 씨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는 완전 새로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민주당 정부에도 어쩌고저쩌고 일단 근데 해당 지목된 이 인사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별도로 수사하면 되고 지금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편향성을 띠고 이 수사를 어느 정파는 안 했다 이 비판에는 동의하기가 그러면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새로운 얘기다. 윤 전 본부장의 재판에서 맞습니다. 폭로한 내용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2차 특검. 네. 거기서는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게 특검으로 포함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수사는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어떤 법정에서 형태로든.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은 이 아니지만. 부분까지 네.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플러스 첫 코너로 살펴봤고요. 이제 요즘 정치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치 라이브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훈식이형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과 문진석 민주당 의원, 이 논란과 관련해서 내부 감찰을 실시를 했다라고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얘기했는데요. 김남국 전 비서관이 그 해당 인사청탁 문자 내용을 실제로 대통령실에 그 관계된 언급된 형과 누나에게 전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럼 뭘 감찰한 거냐면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에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 완료했습니다. 공직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감찰할 내용인가요? 강훈식 실장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청탁받은 바 없는 것을 뭘 감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옆방에 있는 김현지 실장에게 청탁받는 거 있냐고 물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현지 누나와 이 모든 의문은 통하는 것이구나.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본인을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 문자 논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감찰을 했다고 하면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감찰을 한 거냐?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신동욱 최고위원의 이런 말. 청탁 받은 거 있냐? 아니요, 없는데요. 끝. 이게 무슨 감찰이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이게 최종 목적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내가 감찰을 했는데 문제 없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지적이 돼야 될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감찰 대상이 지금 감찰을 지시했다. 뭐 공직기관 비서실에 자기가 지시해서 결과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찰의 방법은 무엇이냐? 방법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자를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구두로 문자를 받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한 건지 최소한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감찰하는 그런 그 대상들한테 뭐 공직기관 비서관들한테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제출을 했는지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 신동욱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구두로 그냥 답변만 받으면 끝날 일이냐. 그러니까 감찰의 방법과 그 주체와 대상이 지금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감찰 결과 발표를 당사자가 한 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자가 없었다는 걸로 국민들이 그냥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뭘 뜻하냐면 민간 협회의 회장들 이렇게 민간 단체의 뭐 임원들까지도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인데 단순히 그 문자 하나가 없었다, 안 받았다라는 걸로 아니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다. 그랬다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계속 논란이 되니까 알아봤더니 감찰을 해봤더니 문자 자체가 전달이 안 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사청탁 시도의 문자는 이미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 문제가 된다는 거는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자가 전달이 안 됐거나 인사가 실제 안 났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실제로 일단 인사청탁 부적절하죠. 이런 문자가 공개되고 이런 부분이 노출되게끔 한 거 무신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단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수습책을 마련할 것인지가 또 여건으로서는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인사청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에요. 사람 이름이 거론되고 어떤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실제로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김현지 실장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속실장입니다. 인사건과는 전혀 무관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김남국 의원이 누님이라고 하면서 원래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도 아닌데 나로서는 유탄을 맞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실제로 그런 문자를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하니까 보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당에서도 감찰을 할 때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을 받아서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동의할 때 포렌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절차까지 거쳤는지는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강도 높은 감찰이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 아예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실제로 인사가 이게 현실화됐으면 진짜 문제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대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서 중단이 됐던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찰 이외에 대안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근데 아까 여기 우리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을 제출받아 확인을 했다라든가 뭐 예를 들어 그 특정 메신저죠. 그 메신저를 통해 그 메신저는 제가 알기로는 전달을 할 경우엔 다 남습니다. 최초 발신자까지 다 드러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중간에 끊겼다라든가 아무리 열어봐도 그게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명쾌한데 감찰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감찰을 잘 할 거니까 의심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들께 감찰의 결과까지 보고 드리는 그것도 네. 대통령의 6개월과 관련한 그 경위를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할 정도라면 당사자한테 받았냐 안 받았냐 보냈냐 안 보냈냐에서 그쳤을 리가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랬을 리가 없다. 여기서는 그렇게 한 거 맞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야권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공약 사항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자,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꼭 임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도요. 이른바 현지 누나를 언급하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향해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드립니다. 국회에서 추천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한 올바르게 대통령실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받고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매주를 쓰라 해도 따르던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군식이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짬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아주 철저하게 내부 부조리를 감시하겠다라고 공약 사항으로 내세우기도 했던 겁니다. 지난 7월에 임명 절차를 발부하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갖고 오면 당장 임명하겠다. 근데 그 말에 함정이 있어요. 그럼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야의 어떤 그 문제라면 여당의 어떤 문제가 더 크죠. 왜냐하면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법안도 전부 다 지금 다 통과시키잖아요. 네. 자, 이게 기시감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9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얘기랑 똑같아요. 국회가 추천하면.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3년 동안 국회가 추천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적극 요청하면 이렇게 추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당이. 그러면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여당이 지금 의지가 없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실이 적극 요청하지 않은 거냐 다 똑같다. 여전히 특별감찰관이 9년 동안 없었던 행태를 자기네들도 사실 반성을 해야 되지만 네. 그러나 똑같이 지금 집권 여당이 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양쪽 말이 달라요. 네. 국회에서 갖고 오면 당장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없다라는 게 지금 정치권에서의 얘기고 누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럼 구조를 봐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직접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내부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직접 임명하면 그 부분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던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거듭 이 부분을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우리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논의가 사실상 진전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더는 지체할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또 야당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오늘 최고위에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여야 모두 이 부분 열어놓고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과연 어디서부터 문제인 건지 이제 많이 밝혀졌으니까요. 추진되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좀 조용히 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은데 연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심경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생일 케이크를 든 사진과 함께 트라우마 생기겠다. 그러면서 급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상세한 신경을 밝혔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글들, 연일 밝히고 있는 장경태 의원의 본인 입장들, 민주당에서조차 이거는 2차 가해성 발언 아니냐, 좀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아예 공개 인격 살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 무덤을 본인이 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제가 대변인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본인의 SNS에 생일 케이크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급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될 것 같다. 이거 누가 봐도 그 지금 고소인 여성을 향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2차 가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현직 의원이다 보니까 본인 항변을 이렇게 SNS 등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앵커님 지적 주신 대로 내가 이제 그 내용을 앞뒤 맥락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치인으로서 네. 뭐 직급이나 이런 부분 이제 헤아리지 않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게 이제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소회를 옮긴 건데, 이게 보좌진과 또 의원의 좀 편히 뭐 밥을 먹는 자리였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이 형사적으로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신중한 자세와 태도가 좀 견지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이고 또 본인은 SNS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고소인 여성은 꽁꽁 숨어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오직 경찰에 가서 호소하는 게 전부거든요. 성과 관련된 범죄에서의 그 상황이 늘 이렇습니다. 남성은 굉장히 떳떳하고 공개적이고 공격적이고, 여성은 지금까지 뭐 피해자다움을 강요받고 그다음에 뭐 성 수치심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서 어떠한 상황이어도 계속 불리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건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걸 가장 열심히 주장했던 사람이 장경태 의원입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했잖아요. 처벌 강화법도 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의 행위들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법안에 나온 그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장 저는 인격살이라는 부분이 이거예요. 급이 맞는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옛날 선인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 보좌관의 8급 보좌관은 급이 다릅니까? 재선 의원과 만나서 안 된 그런 계층과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건 보좌관들에 대한 진짜 그 뭐 폄하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권위적인 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또 다른 3차, 4차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지금 이분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요, 요즘 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인사청탁 문자 논란, 현지 누나 문자 논란, 그리고 이 성추행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법개혁의 동력마저도 약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수현 대변인이요, 현재 사안들에 대해서 당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히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지금 10여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윤리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진행 과정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리감찰의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경찰 수사와 함께 나올지,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연일 거센 공격을 퍼붓던 국민의힘도 이제 할 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국민의힘 소속, 같은 당 소속이죠, 구의원, 여성 구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보도 이후에 손범규 전 대변인은요, 사의를 표했고 국민의힘 당대표도 즉각 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은요,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윤리감찰보다 더 빨리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구 의원 주장에 따르면요, 지난 9월 당 중앙윤리위에 제소를 이미 했다는 겁니다. 지난 9월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손범규 전 대변인은 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A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신속한 조사를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의 윤리감찰은 열흘이 넘도록 잠잠하고, 또 국민의힘도 손범규 전 대변인의 이 성추행 의혹, 우리 채널A가 보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여야를 할 것 없이 다 지탄받아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그 구의원 분의 이 심정을 제가 뭐 감히 헤아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당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보면 이게 좀 일단락이 되면 형사고소까지 갈지 여부를 저울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조치가 없었고, 그 이후에 형사고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 중앙윤리위원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단 윤리감찰단이 당내 기구긴 합니다만 이제 당내 인사들에 대한 비위를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당의 지도부의 입김과는 좀 무관하게 가 있어서 함부로 또 언급하는 것을 지도부도 좀 주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또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이 함께 풀어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어떻게 함부로 비난을 하고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똑같은 사안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주말 동안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었죠. 정의롭고 그리고 옳은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배우 조진웅 씨. 사실은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죠. 조진웅 씨는 결국 연예계를 떠나겠다며 은퇴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정의를 중요시하게 여겼던 조진웅 씨의 과거 모습 먼저 짧게 보시죠. 올해 76주년 광복절은 전설적인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오신 영예로운 날이었습니다. 곳곳에 서려 있는 장군님의 흔적과 그 흔적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연예인들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숙하거나 또는 은퇴를 선언하는 건 종종 있어 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정도가 좀 심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고, 본인도 이를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20여 년간의 배우 생활을 마친 겁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이야기들은 끝납니다.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이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감싸고 비판한 적은 저는 기억이 잘 없는데요. 지금 조진웅 씨 사례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권의 인사들이요, 잇따라서 조진웅 씨의 은퇴가 안타깝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 일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또 뭐라고 하는 거는 좀 심하다. 특히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겠냐라고 옹호했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의 훌륭한 이미지와 과거의 잊혀진 추억이 함께 갈 수는 없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훌륭한 이미지와 과거의 잊혀진 기억이라고 했는데, 잊혀지는 건 누가 주체입니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잊혀질 수 있는 과거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혐의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보에 따르면 성폭행 그리고 또 집단 성폭행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차량 절도 그리고 일부 방화의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 조진웅 씨와 관련돼서 댓글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데 2012년, 2018년 그 즈음에서의 댓글들 그러니까 1994년에 어떤 사건과 관련돼서의 댓글들도 있고 또 조진웅 씨가 굉장히 잘 이렇게 표현된 그런 인터뷰 기사에 대한 댓글들도 있는데 사실 그 댓글들을 다 입에 옮길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범죄 행위들이 동창들이나 지인들에 의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진위업을 밝히기 전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표현하는 것이 또 박범계 의원의 표현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중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나와야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얼만큼 뉘우치고 그 이후의 인생을 반성하면서 살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더 궁금한 게 이게 왜 정치권의 논란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이거를 왜 옹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야당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여당 측에서 바로 개념 연예인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그야말로 정의로운 그런 그 인물상으로 상징되고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발언들을 해왔고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또 선정된 것이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저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이렇게 먼저 선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옹호하는 게 아니냐 자신들의 이미지까지 훼손될까 봐.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피해자가 특정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뭐 1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가해자가 어떻게 뉘우치는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렇게 정의로운 어떤 세상을 입으로 외치면서 정의로운 양 살아가고 있다? 그럼 피해자들이 잊혀질까요 그것이? 절대 잊혀질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진웅 씨도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본인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은퇴를 선언했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또 끄집어내서 다시 또 논란을 만들고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미성년 시절 처벌받은 이력을 문제 삼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로 맞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참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모두 공개하자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저는 2차 가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좌파 유튜브에 출연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이 되는 겁니까? 좌파 성향을 가진 연예인은 강도 강간 범죄에 연루돼도 대충 말로 때우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공인으로서 조진웅 씨를 인정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워낙 범죄 경력도 많고 또 아직도 재판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 굉장히 이 도덕적 기준을 연예인, 배우의 경우에까지도 적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런 공직 후보자들의 이런 소년기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앞서 보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조진웅 씨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옹호를 하는 순간 여기 또 2차 피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까 장경태 의원 얘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민주당에서 조진웅 씨 얘기를 이렇게 또 이슈화 시키면서 결국에는 장경태 의원 이슈까지 또 엮어서 또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굳이 왜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조진웅이라는 그 개인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법 체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나경원 의원도 1심에서 유죄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이 하는 거잖아요. 소년법 체계는 완전히 체계를 달리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낙인으로 평생 가지 않게끔 법이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소년범은 단기, 장기로 어른처럼 3년형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계도 그리고 교화의 방점을 맞춰서 어떻게든 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한 판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일단 미성년자의 재사회하는 사회의 책무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소년법 체계는 완전히 달리돼 있는 거예요. 정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조회되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 관련한 이 원리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조진웅 배우 개인이 우려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소년범들 어쨌든 낙인 효과가 찍혀서 내가 대한민국 그럼 더 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임석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길라잡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한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도 있겠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법안이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뭐 은퇴 선언은 조진웅 씨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은퇴하라고 얘기를 한 거라기보다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이를테면 청소년이나 지금도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호로 가 닿을지 사회적으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뭐 야당이라든지 무슨 뭐 반대에 의해서 조진웅 씨가 은퇴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그 이후에 범죄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거든요. 근데 조진웅 씨가 스스로 나는 이런 오점이 있는데 이렇게 뉘우치고 살았다라고 밝힌 적 한 번도 없고요. 이름조차도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신의 부친의 성함을 그대로 도용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반성과 뉘우치는 삶에 대한 이 국민들의 어떤 평가가 사실은 지금 조진웅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은퇴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진웅 씨가 입장문을 낼 때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 조남을 쓴 게 아니라 새로운 다짐으로 배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쓴 것이다. 뭐 이렇게 소속사 측에서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리고요. 조진웅 씨 입장에서도 굳이 정치권에서 이게 또다시 논란이 돼서 소년범에 관련된 내용으로까지 공론화된 부분 좀 의아해서 저도 이거를 사건 기사로 다룰까 하다가 정치권 기사로 다뤄봤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사건 라이브입니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연예인들에 대한 각종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역시 매니저 대상 갑질, 횡령 폭로에 이어서 불법 의료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오늘 박나래 씨는요, 본인 명의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분간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팬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사과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일단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나온 입장문입니다.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을 했다라는 것이고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전달을 했고 특히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이 문제가 됐던 매니저와는 오해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와 별도의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으로 파장이 일었다는 상황입니다. 가정집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저렇게 사진처럼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전 매니저 측에서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처방전을 모으러 다닌다든가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모으고 있다. 뭐 이런 정황들을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까지 동원을 해서 약을 모았다. 이런 정황까지 폭로를 한 겁니다. 박나래 씨 측에서는요.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이거는 합법적인 왕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합법적인 왕진이 맞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장 내용의 글은 또 인터넷에 올렸다가 지워진 걸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합법적인 왕진이냐 아니면 불법적인 의료 행위냐. 근데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주사임으로 지목된 사람은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역임했던 사람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의과대에서 교수로 역임했던 사람이면 집에 와서 주사를 놔줘도 되는 건지 의료법상 어떻습니까? 의료법상 의료 면허를 가진 자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무면허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 주사의무라고 지목된 A씨 같은 경우는 국내 의과대학 교수로는 보이지 않고 아마 외국 소재의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료법은 외국 면허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그 의료행위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단기간 안에 연구 목적이라든가 봉사 같은 걸 허용을 하지만 이 보건당국의 허가 없이는 국내에서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설사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이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대변한 진찰하고 의료진에 의해서 처방전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의료법 위반이 될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장소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 진찰하고 이런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응급 상황이거나 환자가 거동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소위 왕진 진료가 가능한데, 이런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뭐 지금 어떤 걸 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데 수액 링거를 맞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도가 나가면 보건당국에서 즉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네. 합법적인지 의료법 위반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합법적인지 불법인 건지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분의 의과대학 나왔다는 교수님의 신분만 확인만 해도, 면허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해도 그냥 드러날 일인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나래 씨의 입장문만으로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나 오해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해가 있었고 반성을 한다. 그리고 오해가 풀렸다. 그렇게만 밝혔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뭔지, 지금까지 불거져왔던 갑질 의혹의 진상은 뭔지, 또 횡령 의혹은 뭔지 모두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박나래 씨의 모친이 지금 문제가 됐던 서로 이 분란을 서로 빚었던 이 매니저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 2천만 원을 입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두 매니저 측은 즉각 이 돈을 반환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4일 날 입금이 된 걸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시도이고 이거는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아마 박나래 씨 모친이 매니저의 월급을 주는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 계좌로 각각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보도를 통해서 전 매니저들이 정상금이 미지급됐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떤 뭐 금액은 현재 협의된 금액이 있거나 피해 금액이 확정되거나 피해 금액이 있는지조차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모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박나래 씨가 힘들어하는 점을 고려해서 일단 정상금 일부를 지급한다라고 판단해서 정상금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지금 전 매니저 측과 이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박나래 씨하고도 협의가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 전 매니저 측에서는 즉시 반환하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고요. 즉 현재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가, 합의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합의금을 얼마를 지급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정해진 어떤 합의금 성격의 손해배상금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매니저 측 주장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박나래 씨의 말처럼 원만히 합의가 되고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나래 씨를 사랑해왔던 많은 또 팬들은 빨리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자, 사건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경제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약발이 끝났다라는 말이 일찌감치 나오고 있죠. 반면에 지방은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전세값이 아파트 값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한 아파트는요, 지난달에 1억 6천만 원 전세가 거래가 됐는데요. 이 일에 매매 가격이 1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200만 원이 높게 거래가 된 거예요. 사는 게 더 싸요. 전세보다. 아니 이게 뭐 왜 이런 겁니까?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 공급 과잉이 된 측면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미분양도 누적이 됐죠. 그러니까 안 사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거래가 없죠.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장기간 계속해서 하락하고 급락을 하고 하지만 이제 뭐 임대 수요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역전이 되는 이른바 이걸 마이너스 갭이라고 하거든요. 네. 마이너스 갭이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요걸 이제 서울 강남으로 그대로 옮겨와 보면 보통 전세가율이라고 하잖아요. 매매가 대비 50에서 6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은 조금 더 전세가율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집값과 아주 직결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은 아예 이제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 거니까 지방은 사실상 이제 매매는 거의 실종된 상태. 아니 그러면 라는 거죠. 좀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집 없는 분들은 전세 사시다가 지금 지방 가면 전세감으로 집 사면 되나요? 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오히려 더 싸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지방에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짐이 된다라고 생각을 아하.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방에서 머물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을 사서 거기서 정착한다기보다는 네. 머무는 동안 그냥 임대로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거겠죠. 그렇군요. 자, 서울은 일단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과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도요, 부동산 대책, 정말 대책이 없다라고 발언해서 좀 비판이 있었는데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곧장 해명을 했죠. 앞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입니다. 10.15 대책 같은 경우는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뭐 대책이 있으면 계속 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온 게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게 공급 대책이잖아요. 네. 근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저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준비 다 돼 있다는데. 준비가 다 됐는데도 이제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인지 네. 아직은 준비가 좀 미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모든 얼마든지 정책은 준비돼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그리고 최근에 얘기했던 사실상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게 너무 천지차별로 차이가 나죠. 저는 이제 좀 그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취임 이제 이후에 세 차례의 큰 대책들이 나왔고 이게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워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기존에 없었던 초강력 대책들을 다 구사했는데 네. 집값이 잡히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으로 대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방 균형 발전 차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앞으로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정책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시초가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민주당 정부에서 역대 다 봤던 거는 일종의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을 이뤘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지방 균형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걸 잡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대 보여줬던 민주당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하는데 앞으로 그건 좀 지켜보시죠.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만만했던 그러니까요. 네, 그 발언이 3개월 사이에 또 많이 바뀐 걸로 봐서 저는 이건 간단하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장기 플랜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역 균형 발전을 기다리다가 언제 부동산 집값을 잡을지 그게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생각을 하고 단기 과제로서 지금 각종 뭐 대출부터 해서 수요 억제책을 2중, 3중으로 가해서 수도권 집값을 먼저 잡겠다는 계획인데 일단 초반 기선 제압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 안팎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다음 카드가 그러면 혹시 세제,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서 양도세를 강화하는 카드까지 꺼내들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보유세 양도세까지 강화한다면 사실 이전 민주당 정부의 거의 비슷한 양상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 이 방향 일변도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대통령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 다음 대책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들이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눈길이 가는 건요. 매달 300만 원 넘게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도 꽤나 된다는 겁니다. 최고 많이 받은 경우는요. 액수가요. 318만 5,040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을 300만 원 이상 받는다 그러면 저도 노후가 든든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저는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가 다르길래 수령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100만 원을 받는 사람과 300만 원을 넘게 받는 사람 똑같이 국민연금인데 저 3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16분인가 돼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아직까지는 적은데 일단은 그래도 30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자가 생겼다는 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 받아요? 저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받으려면 10만 원 이상 납부를 해야 일단 자격이 생기죠. 그거는 택도 없고요. 30년 정도는 이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렇게 3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받으시는 자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시고 누적됐던 거예요? 네, 누적식 이제 받는 시기를 더 5년 늦추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0. 몇 %씩 수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나서 지금 딱 저 금액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 300만 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저 300만 원 이상이 도시생활 그 근로자들이 한 달간 쓸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노후에 저 정도 받으시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16명? 네, 아직은 적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30년 이상 국민연금 역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40년, 50년 되면 될수록 저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기금이 또 금방 고갈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고 저런 분들은 받으시는 시기를 계속 늦추시는 거니까 그 사이에도 계속 보험료는 쌓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늦춰야겠네요. 나중에 필요할 때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만약에 소득 여건이 되신다면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급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실용적인 우리 경제 지식을 알려주시네요. 날씨 궁금합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죠. 온화하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했던 주말을 보내고 다시 날씨는 급변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졌고요.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냈는데요. 한낮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을 기준으로 6도에 그칩니다. 어제보다 7도나 낮은 거고요. 찬바람의 체감 기온은 3도 정도로 한겨울 추위가 되겠습니다. 춘천은 7도, 대전 9도, 광주도 9도, 대구 10도에 그치고 마찬가지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더 강해집니다. 내일 아침 영하 2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요. 주 중반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좋음에서 보통 단계에 보이고 있고요. 동해안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일 만큼 대기가 메마르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날씨의 변덕에 대비해서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옷차림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였습니다. 뉴스일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